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자신의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성과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예, 오상욱 선수 이른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 전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펜싱 간판인 오상욱이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14위인 튀니지의 페르자니였는데 15대 11로 승리한 겁니다. 페르자니는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이집트의 LCC를 잡고 결승에 오른 만만치 않은 상대였는데요.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하면서 끝까지 차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자 우리나라의 남자 사브르 첫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네, 오상욱 선수가 3년 전 도쿄올림픽 때는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엔 좀 달랐네요. 네,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상욱은 이번에 세계 랭킹 4위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2019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2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오상욱은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내며 남자 사브르 개인전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했습니다. 또 2020 도쿄올림픽의 한을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세계 랭킹 1위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긴 했지만 개인전에선 8강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수영에서도 메달 소식 들려왔습니다. 김우민 선수 불리한 상황에서도 동메달을 얻어냈군요. 네, 결국 해냈습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3분 42초 5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실 예선 성적이 나빠서 메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전체 7위로 정말 가까스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저조한 예선 성적 때문에 1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그만큼 물살 저항이 심해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극복하고 메달을 따냈습니다. 게다가 김우민 선수의 올림픽 첫 메달이기도 하지만 한국 수영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우민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인 개영 800m 멤버로 나섰지만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우민의 이번 메달 획득은 한국 수영에 있어선 12년 만입니다. 박태환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낸 이후 첫 메달입니다. 이번 파리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두고 커다란 실패라고 혹평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개막식 사진을 보고 딥페이크나 합성인 줄 알았다며 거꾸로 개양된 오륜기와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 야외 개막식으로 관중들이 몇 시간 동안 비를 맞게 한 것 등을 비꼬았습니다. 러시아 방송사들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림픽 출전이 금지돼 개막식 행진이나 국기 사용 등이 금지됐고 일부 선수만 개인 자격으로 초청됐습니다. 러시아 방송사들이 올림픽을 중계하지 않은 건 옛 소련이 불참을 선언했던 지난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처음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뛰는 선수가 아닌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급식 지원팀인데요. 매끼 15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식사는 곧 컨디션과도 직결됩니다. 대한체육회 급식 지원팀이 파리에서도 바쁜 이유입니다. 급식 지원팀이 선수들 숙소로 배송하는 도시락은 매 끼당 150개. 700개의 친환경 도시락 식판은 이미 2달 전에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여기가 진천 같다, 더 도움에 훈련에 도움이 된다, 메달 따는데 힘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이나 호텔과의 거리는 대략 80km. 도시락은 종목별로 구분해 담고 과일을 추가로 포장한 뒤 냉매제와 함께 배달됩니다. 식당에서 한식도 많이 제공해주고 단백질 이런 채소 이런 걸 잘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워낙 잘 나와서 지금 그런 음식도 너무 잘 맞고 훈련도 거기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안전하게 보낸 뒤에야 식사하는 급식센터.
잘 뛰어줄 선수들을 응원하며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거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며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는데 KBS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방송법도 자정이 넘은 새벽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전국 나흘째 새벽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자정 무렵에야 본회의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방통위법 통과 때처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토론에 야당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방송사법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건 나눠먹기 야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구성이 됩니다. 민주당은 통과된 법상 이사진 21명 중 업계 종사자는 불과 6명에 불과하다며 여당의 편향성 지적을 맞받았습니다. 종사자 대부분이 사장 뽑는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1명 중에 종사자는 6명일 뿐이고 아주 민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장을 뽑는 겁니다. 이제 방송사법 가운데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은 방문진법을 포함해 2개만 남게 된 상황. 앞선 법안 처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는 30일이면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인 만큼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꽉 막힌 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배경화면 오류가 잠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3일 연속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의 장외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갑질과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곧바로 대전 MBC를 찾았습니다. 과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직접 사용 내역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고 모든 것이 업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3일에 걸친 검증에도 허물과 의혹만 드러났을 뿐 어느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고발과 청문회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의 인사의 지명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충분히 공개됐다며 야당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현장 검증은 청문회 4일차나 다름없다며 인격 모독과 법인카드 공세는 능력 검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의미한 현장 검증은 청문회조차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사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뇌구조 발언이나 방통위 직원의 과로를 언급하며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공세의 배경엔 공영방송 장악이란 의도가 있다며 이에 맞서 방송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겁박과 갑질 청문회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에 남을 민주당의 청문회 갑질과 만행은 결국 방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2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연 뒤 다음 달 2일 현안 질의에도 이 후보자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 후보자 검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온산읍에 있는 S-오일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지만 불길이 커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입니다. 울산 온산읍의 S-오일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화재 신고 10분 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5시 20분부로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저희 YTN의 시청자가 제보한 화면을 보면 높은 건물 뒤로도 엄청난 크기의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화재가 난 곳이 윤활유와 관련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고 영상으로 보듯 불기둥 규모도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7분 울산 온산읍의 S-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는 인근 8개에서 14개 소방서에서 최대 80대까지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불이 난 곳은 윤활유와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이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권 68억 원어치를 취소 처리했습니다. 티몬은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8월 발송 예정이던 상품권 발송이 어려워 일부 결제 대행 업체 협조로 선주문권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금액은 KG 이니시스 26억 원, 나이스 페이먼츠는 42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이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일시 중단했던 환불을 다시 진행합니다. 권도원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객 환불에 쓰일 자금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10억 원 플러스 알파로 현장에서 신청했던 순서대로 환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현장 접수자 가운데 260명에서 270명 정도 환불이 이루어졌다며 다음 순번부터 추가 환불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지연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고 있지만 총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온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꼽힙니다. 구 대표는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그룹 정점에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큐텐 아래 티몬과 위메프,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온 큐익스프레스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큐텐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을 돌려막다 탈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를 소유하고 있는 큐텐 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금융당국까지 나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국내에 있다는 구 대표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연락을 따로 취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나 대책 대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사임입니다. 큐익스프레스는 마크리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큐텐그룹 관계사의 정산 지연 사항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Q익스프레스가 결국은 회사 전체의 현금 흐름을 담당하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담당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선을 그으면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혹시나 있을 다른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 대표가 직접 나서 사제 출연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이버페이가 오늘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금액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늘 오전 10시 공지사항 링크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결제와 구매 내역이 담긴 페이지 사진을 첨부하면 48시간 안에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나 환불이 완료되면 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하고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트럼프의 재선이냐, 흑인이자 아시아계 진보 여성으로 첫 당선이냐, 누가 이기든 미국과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지난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미 대선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맞대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여당 후보이긴 하지만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기성주류를 대표하는 트럼프의 흑인이자 아시아계 소수 인종 여성으로 진보 정책을 내세우는 해리스가 보존하는 양상입니다.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해리스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첫 대선 광고를 시작으로 진보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이어 중산층 강화와 친노조, 총기 규제와 성소수자 문제까지 트럼프 정책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And to this room of leaders, I say, bring it on.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제는 보호주의로 빠르게 전환하고 외교 안보에선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8년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루지 못한 미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미 대선에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39살의 젊은 벤스 상원 의원으로 리틀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외교와 통상 정책에서 소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민주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유색인종의 여성인 만큼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고 다음 달 7일 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초반 판세는 박빙입니다. 최근 미 현지 매체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대선 행보 이후 3%포인트가량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에 인색했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오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까지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해리스는 트럼프와 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I'm ready, and I think the voters deserve to see the split screen that exists in this race on a debate stage, and so I'm ready. Let's go.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신속한 새몰이에 놀란 트럼프 진영이 앞으로 인종과 여성에 대한 흑색 선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내다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맺은 군사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장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반갑게 포옹한 뒤 한동안 대화를 이어갑니다. 각국 외교수장이 환담을 주고받는 사이 리영철 주 라오스 북한 대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내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 밀착을 강화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된 북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외교 현장입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만찬장에서 리영철 대사에게 인사말을 먼저 건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돌아섰고 라브로프 장관과는 약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러북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ARF 회원국들은 조만간 한반도 문제가 포함된 의장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북러 군사협력 내용은 당사자들의 반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군함도 등재의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선조치가 일부 이행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한층 널리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드문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등재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광산과 관련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일부 실질적 조치가 동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등재할 때도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순히 약속이 아닌 선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관건은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입니다. 국내 시민단체 등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관한 전시공간이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구역에 설치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추도식 등도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이 약속 이행에 진정성을 담지 않는다면 사도광산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이후 벌어진 검찰 내부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4년째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조사를 사후 보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라 조사 사실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사건엔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처리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같이 조사할 방침이신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건 지난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지휘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한동훈 전 장관을 거쳐 3차례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2번 교체됐습니다.
현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은 만큼 더는 지휘권을 박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가까이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다가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전인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이 역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취임 2년 사이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며 이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 논란을 둘러싼 검찰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의견이 엇갈릴 경우 또다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젯밤 세계적인 한국인 DJ 패기구 출연이 예정된 공연에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강제 중단되자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팔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만 톤급 선박이 방파제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 늦은 시간 서울 성수동의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세계적인 EDM 공연가 패기구가 출연하는 보일러룸 서울 공연을 즐기러 온 건데 패기구 출연 직전인 새벽 1시 인파 밀집 신고가 이어지면서 공연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되게 위험해서. 해당 공연장은 1층과 3층이 각각 430평 정도 규모인데 주최 측은 스탠딩 공연을 앞세워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표를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에 육박하는 티켓을 사고도 입장만 2-3시간씩 기다리다 결국 돌아서야 했던 관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공연장 안에 있던 사람들 역시 이미 숨쉬기도 불편한 상황에 패기구 공연 직전 3층으로 사람들이 확 쏠리기까지 했다며 주최 측의 안전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물을 거의 2바퀴 반 돌았어요. 사람들 줄이. 2명씩 서서. 테크노 공연이니까 엄청 뛸 텐데 거기가 패널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나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3층에 다 갈 텐데 괜찮은 걸까라는. 오늘 새벽 2시엔 부산 북항에서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 충돌해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18명은 모두 무사했지만 해경은 예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북항으로 가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광명시에선 장난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렸고 590제곱미터가 넘는 창고 건물이 모두 불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이 3배 넘게 급증하면서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돼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이 한층 강화됐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현직 약사를 초청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여 마약 예방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현직 약사를 초청해 학부모를 위한 마약류 특강을 마련한 겁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 마약 오남용 실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내 10대 마약 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477명을 기록하며 1년 사이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10대 마약 사범 역시 지난 2022년까지는 저조한 수치를 보이다 지난해 갑자기 1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이 한층 강화됐는데 학부모를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12만 8천 명 정도 중에 한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전문가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강의를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늘 연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약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부모들이 모르는 신종 마약에 대한 정보와 대응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교육에 관한 학부모 연수 교육을 했다는 것이 시기가 적절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캐릭터로 표현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국내에선 누적 관객 수 800만을 돌파했고 글로벌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도 올랐습니다. 이번 흥행의 주역, 새롭게 등장한 감정인 불안이인데요. 영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돌아봤다는 반응인데 이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 박나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13세 소녀 라일리에게 새로운 감정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그중에서도 불안은 라일리의 감정조절 본부를 장악합니다. 특히 무한 경쟁에 익숙한 한국 관객들이 영화 속 불안이에게 크게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아, 내가 맞아.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어서 힘들었구나. 그런 걸 알게 해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 현실에서 불안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서 많이 대입이 되고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기능적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에는 외부의 위협을 처리하는 회로가 있는데 전전두엽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편도체에 알려주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편도체에서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자칫 과해지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 뇌파 측정 실험 결과 불안이 심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 중 첫 번째인 주의 과정이 과장되고 편향돼 있는 겁니다. 많은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우울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불안을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정신적 관리와 신체적인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자기를 조금 돌보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하면 아마 불안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를 이용한 불안 관리법으로는 복식 호흡, 몸 이완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닌 성장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감정임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며 담배꽁초를 치우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역할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강아지 모양의 로봇개가 곧 우리 생활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공 청소 기능을 갖춘 로봇 베로입니다. 등에 진공 청소기를 장착하고 다리엔 쓰레기를 흡입하는 노즐을 설치했습니다. 청소구역을 지정하면 혼자 다니며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몸 안에 있는 카메라와 신경망을 활용해 담배꽁초를 찾습니다. 계단도 쉽게 오르고 해변 모래사장도 문제없습니다. 담배꽁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쓰레기입니다. 매년 4조 개가 넘게 버려집니다. 이탈리아 기술원이 개발한 베로의 담배꽁초 수거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다리 달린 로봇이 다리를 이동뿐 아니라 다른 작업에 동시에 사용하는 첫 사례입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연구팀은 시각장애인 로봇 안내견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로봇 개들과는 달리 다리가 6개입니다. 所以我们自己认为呢，就是6组就相当于我们这个摄像系统的三脚架，每次都有3个腿控制身体，那么是最稳定的一个类型。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리적 환경을 탐색하고 기존 안내견이 할 수 없었던 교통 신호도 인식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음성 인식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소통하며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현재 중국에만 2천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고 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안내견을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웃음을 로봇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살아있는 피부 세포를 로봇 얼굴에 붙여 미소 짓게 만들어 화제가 됐는데 미국에선 사람의 웃는 표정을 1초도 안 돼 따라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동글 납작한 얼굴 모양 젤리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인간 피부 조직을 얼굴 모양으로 키운 로봇입니다. 피부에 내장된 인공 인대가 로봇을 활짝 웃게 합니다. 顔のちょうどほっぺたの裏側にその見えないアンカーをつけといて、でピッとこう引っ張るとここの皮膚はアンカーに固定されてますからぐーっとこう上がるんですね。でそれに乗じてその口元もキュッとこう上がるようにした。 효지 교수는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피부 조직을 배양해 다리와 손가락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얼굴에 도전했습니다. 에모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사람의 미소를 흉내냅니다. 연구자가 이를 드러내며 웃자 함께 웃고 눈썹을 꿈틀대자 이마와 눈썹 근육을 활발히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사람의 표정을 반복 학습했고 얼굴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25개, 표정을 제어하는 모터 26개가 정밀한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데 심지어 얼굴에 미소가 완전히 떠오르기 0.84초 전에 표정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Emo is equipped with several AI models, including detect human faces, controlling facial actuators to mimic facial expressions, and even anticipating human facial expressions. This allows Emo to interact in a way that feels timely and genuine. 이전 로봇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간을 어설프게 닮았을 때 느껴지는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で人間と全く同じ素材で、ロボットを覆うこと、そしてロボットが人間と同じような表情を見せることでアンカニバリーを超える一つの手がかり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일본 배우, 또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는 한국 배우를 보는 게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4차 한류가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종영한 일본 TBS의 드라마 I Love You의 한 장면입니다. 극중 한국인 유학생 윤태호를 연기한 배우 최종엽 씨는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하며 현지에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문화에 익숙지 않아 벌어지는 사건, 귀여운 외모와 대비되는 큰 신장 등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로망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홉사마라는 애칭도 얻었습니다. 님이라는 뜻의 사마로 불린 것은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현지 방영 후 연사마 열풍을 주도한 배용준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예상 밖의 큰 인기를 끌자 최종엽 씨의 한국 드라마 복귀작의 제작 발표회에는 이례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도 뭐 되게 기다렸던, 찍고 조금 많이 기다렸던 작품이어서 지금 굉장히 설레고요. 되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과분하죠. 그리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일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삼은 게 드라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このドラマは2021年頃に最初に企画をしたドラマ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頃というのは日本と韓国というのは文化の交流っていうのがすごくポジティブに行われている時代でした。でそういう中で今回の I Love You のような韓国人と日本人のラブストーリーというものがドラマとしてあ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 일본에서 한류는 4번의 큰 변곡점을 갖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1차 한류에 이어 K-팝과 아이돌이 주도한 2, 3차 한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한류는 OTT와 드라마, 영화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의 성공 이후 한일 드라마 제작 협업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세영 씨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와 연기 호흡을 맞추고 한효주 씨는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에 오구리 슌과 출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현지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공동 제작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워낙에 일본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또 한국 배우들도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 자본과의 합작 내지는 또 한국 인력의 일본 시장 진출이라든가 이런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강내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경주마를 의인화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인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난데없이 이 게임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마사회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인데 경주마를 소녀로 의인화했습니다. 2022년 출시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게임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문제는 패러디 과정에서 게임 제작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원의 질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수컷 말들을 모두 어린 미소녀로 의인화,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말이죠. 짧은 치마, 스타킹, 구두를 신게 하고 말이죠. 가슴이 노출된 의상, 수영복 차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한다고 공공기관 유튜브에서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후 의원의 SNS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오며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담은 게임 유튜버의 콘텐츠가 제작되자 분노한 게이머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다는 글부터 교복, 스타킹, 구두가 성상품화의 대명사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12세 이용가로 받고 이러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매체물이나 혹은 이러한 캐릭터들이 모티브로 하여서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해서 성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마무스메는 말의 형상을 한 소녀를 뜻하는데 실존했던 일본 경주마를 의인화했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본 말의 독특한 버릇과 성향을 반영했고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 없이 편향된 시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강현입니다. 제주 무사증을 악용한 무단이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에서의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제주를 범죄 우회지로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제주를 빠져나간 일당이 목포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외국인들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5명이 목포항에서 적발되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이를 알선한 일당도 검거한 겁니다. 개인적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브로커와 운반책 등 한국인 5명으로 구성된 알선 조직은 외국인들을 화물차 짐칸에 숨겨 여객선에 싣는 방식으로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외국인들을 모집했는데 조사 결과 올해 초부터 5개월 동안 이번 사례를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의 이탈을 돕고 그 대가로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단이탈 전 외국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소위 아지트를 마련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항만 보안 검색에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외국인들을 숨긴 상태로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제주항에서 차량 내부를 검색하는 엑스레이 장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하나의 입구를 통과하면 다른 부두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검색을 피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과 브로커가 검거되는 등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술한 보안 검색으로 인해 항만이 이탈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충북 제천시가 올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많은 규모인 5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CS 충북방송 유다정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와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 북중학교의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제천의 한 야구장. 중학생 선수들이지만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중학교 야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인 만큼 선수들은 프로다운 모습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제천시는 상반기 21개 종목, 51개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단 연인원 20만 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56개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열린 스포츠 마케팅 경제 효과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포츠 마케팅에 따른 1인당 소비 금액은 22만 9,371원, 총 소비 금액은 411억 1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649%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 생산 파급 효과는 514억 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는 508억 원에 달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1,1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엔 특히 이제 중등 축구 대회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금배 고교 축구 대회와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큰 대회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887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낸 데 이어 올해는 100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를 목표했던 제천시. 하반기에도 스포츠 도시 제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 한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죠. 정남진 전남 장흥의 물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더 젊어지고 세계화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정남진 전남 장흥읍을 가로지르는 길에서 살수 대첩이 펼쳐집니다. 물을 퍼붓고 물총을 쏟아보면 무더위는 저만큼 물러갑니다. 저 매 연마다 오거든요. 지금 한 3년째 오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오세요 꼭! 곧바로 이어진 지상 최대의 물싸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고 소리 지르며 흠뻑 젖었습니다. 담진강에서는 민물 장어 잡기와 카누 타기 등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년 전에 다 애기 유치원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왔는데 그때 와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올수 좋다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물축제는 한여름밤 워터락 페스타 등 한층 젊어지고 태국 송크란 축제와 협력해 세계화도 시도됐습니다. 네, 우리 장흥은 말 그대로 호수하고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물이 풍부하고 깨끗한 그런 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장흥의 어떤 물축제에 오셔서 장흥의 물을 맞으면 장수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그리고 장흥의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이런 장흥의 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축제고요.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장흥 물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강릉은 무려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 또한 심해지면서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부산은 27.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